안녕하세요. 책사랑 제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신비한 물치료 건강법입니다. 출판사는 중앙생활사, 지은이는 벤 맥켈리지, 옮긴 이는 이수령. 물을 마시면 어떻게 해서 기운이 원활해지고 긍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는 걸까? 왜 우리 몸은 가공식품에 오염된 에너지보다 물이 지닌 깨끗한 에너지를 원하는 것일까? 왜 비만과 우울증, 암을 피하기 위해 물을 마셔야 하는 걸까? 탈수 증세를 겪으면 골수계통의 면역 기능이 어떻게 억제되는 걸까? 알맞게 물을 마시면 어째서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일까? 만병을 낫게 하는 명약 중의 명약, 기적의 물치료법, 물과 자연치유에 관한 건강 가이드, 물에는 건강에 이르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은이 벤 맥켈리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물의 자연치유력에 대한 국제적으로 저명한 주창자이자 연구가이며 저술가인 벤 맥켈리지 박사는 1931년 이란에서 출생했으며 런던 대학교 세인트 메리 병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이란으로 귀국한 후 병원과 의료센터의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지만 1979년 이란 혁명의 정치범이 되어 악명 높은 에빈 교도소에서 2년 7개월을 복역했는데 바로 그곳에서 물의 치유력을 발견하였다. 어느 날 밤 벤 맥켈리지 박사는 위궤양 통증으로 꼼짝할 수 없는 동료 수감자를 물 2잔으로 처방하였다. 그 계기로 각종 통증으로 고통당하는 3,000명이나 되는 동료 수감자들을 단지 물만으로 완쾌시켰다. 벤 맥켈리지 박사는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고통스러운 퇴행성 질병들을 예방하고 완화해주는 물의 의학적 효능들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 연구 성과는 임상위장병학 저널, 뉴욕타임스 등에 거제되었다. 벤 맥켈리지 박사는 1982년 석방되자 곧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단순의학재단에서 탈수가 인체에 끼치는 효과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연구 성과들은 단순의학 저널에 발표되었고 수백 차례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물의 치유력을 전 세계인에게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살이 찔까? 왜 반드시 물이어야 할까? 생명을 주는 물 이야기, 탈수는 비만과 어떤 관계일까?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은 탈수. 내가 의학 연구를 시작했을 때 누군가 내게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살이 찐다고 했다면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라, 미쳤냐? 라고 했을 것이다. 지금이라면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신체의 기형을 야기할 만큼 지방 과다 축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다시 생각해 볼 것이다. 건강 문제를 촉발하는 과정인 인체 지방 구성비의 점진적 증가와 부지불식 간의 만성적 탈수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기 바란다. 한 권의 책에서 3가지 의료 조건을 다루는 것이 요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비만과 우울과 암 사이에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알고 꽤 놀랄 것이다. 우울한 사람은 과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울은 암에 이르는 길이다. 이 책에서는 그것을 함께 논의할 것이다. 비만과 암과 우울증, 이들 질병의 공통된 조건을 명백히 하려면 과학으로서 생리학의 주요 원리를 설명하고 그 원리를 인체의 물질 대사에 적용하며 개인 생명의 모든 측면에서 주입으로서 뇌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인체에서 탈수의 역효과, 탈수와 비만, 우울증, 암의 관계에 관한 연구의 핵심을 공유할 수 있게 인내심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 복잡하고 전문 용어뿐인 과학으로 설명하겠지만 읽어볼 만하고 믿을 만한 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물과 음식을 자연적인 치료 지침으로 삼아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서 받은 긍정적 보고를 공유하겠다. 주요 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탈수와 체중 증가의 관계뿐 아니라 비만이 원인인 모든 합병증과 죽음에 이르는 광범위한 건강 문제와 탈수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비만과 우울증,
암이 원인이 되는 합병증과 사망이 지속적인 부지-불식 간의 탈수 때문에 야기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바로 탈수가 비만과 우울증, 암이라는 질병 상태의 1차적 원인이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의 과학타임스는 뉴잉글랜드 의학회지의 여러 가지 암과 과체중의 관계에 관한 논문을 폭넓게 보도했다. 연구자들은 남자와 여자 90만 명을 추적 조사했다. 1982년에서 1998년까지 16년 동안 추적 연구하여 체중이 무거울수록 암이 진행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머리기사는 과체중이 고혈압, 신장질환, 당뇨병, 뇌졸중, 쓸개질환, 관절염, 쇠약을 초래하고 때로는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지만 이제 그 목록에 여러 가지 암이 더 추가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는 유방암이나 자궁암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발성 골수종과 림프종뿐만 아니라 결장암, 직장암, 식도암, 췌장암, 신장암, 담낭암, 난소암, 간암, 전립선암 등이 과체중과 연관되어 있다. 여러분이 이 책을 다 읽을 때쯤이면 비만과 탈수 관계에 대한 의심이 사라질 것이다. 위에 언급한 연구에서 체내의 암 생성과 비만이 관계가 있다고 명확히 했으므로 이제 탈수가 어떻게 몸 안에서 암을 유발하는지 알고 싶을 것이다. 대답은 간단하다. 탈수는 인체 내의 정상적인 생리적 기능에서 다면적인 교란을 초래하는데 이 교란 때문에 암이 발생한다. 나는 1987년 국제암학술회의에 개건 강사로 참여하여 이 관계를 설명한 바 있어 뉴욕타임스 보도에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때 암을 포함해 많은 질병을 유도하는 탈수의 표현으로 통증의 성격을 규정했다. 탈수와 암에 관해 다룬 장에서 암의 생성과 질병 발생을 허용하는 생리기능을 설명한다. 이 보도의 요지는 내가 2002년 암통제 협회에서 강의한 탈수와 암의 주제이기도 했다. 목마름이 인체 내 탈수의 유일한 신호다. 실제로 목마름은 믿을 만한 신호가 아니다. 인체는 목마름 징후를 나타내지 않고도 세포 내부에서 격심한 탈수를 겪을 수 있다.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부족분의 66%는 세포 안에서 뽑아내고 26%는 세포 주위 환경에서 끌어낸다. 나머지 8%만이 혈액에서 소실된다. 그렇지만 혈액순환에서 수분 소실을 보충하려고 모세혈관 그물이 압축되며 광범위한 분배망을 점차 수축시킨다. 그 혈관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혈액 구성은 수분 결핍이 분명하게 드러날 만큼 측정 가능할 정도로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혈액 검사에서는 국소적 갈수 증상을 설명할 아무런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인체가 메마른 부위의 세포 내에서는 갈수 징후를 겪는 이유다. 인체 내의 자유로운 물 보유량은 규칙적인 물 섭취로만 유지할 수 있다. 가장 좋은 형태의 자유로운 물은 자연 상태로 있을 때 공급된다. 제조된 음료수는 자연의 물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만큼 오랫동안 체내에 머무르지 않는다. 음료수 제조 과정을 들어가는 첨가물은 대부분 몸 안에서 탈수를 주장하는 인자들이다. 카페인 함유 음료수의 문제점. 차나무는 수천 년 전에 중국에서 발견되었으며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재배된다. 차의 활성 성분은 카페인이다. 차 색깔은 탄닌산에서 나오며 탄닌산은 가죽을 경화하고 보존 처리하는 데 사용한다. 커피 열매는 아라비아 내륙에서 발견되었다. 그 지역의 목동들이 커피가 염소에게 미치는 자극적인 효과를 알게 되었다. 염소는 나무에 올라가고 씹을 수 있는 것은 종이를 포함해 무엇이든 먹는다. 염소는 뿌리까지 먹어치워 자라는 식물을 해친다. 전설에 따르면 커피 열매를 먹은 염소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흥분해서 뛰어다녔다고 한다. 목동들은 커피 열매 효과를 지방 수도사에게 보고했고 그 중 한 수도사가 커피 열매를 사용해 잠들지 않고 밤샘 기도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했다. 이렇게 해서 커피가 세상에 알려졌다. 콜라 음료의 원료인 그루넛은 수세기 동안 수단 사람들이 좋아하던 일종의 껌이었다. 콜라 음료는 맛을 그루넛에서 얻는데 이 견과의 활성 성분은 카페인이다.
콜라를 만들려고 견과를 사용할 때는 흥분 효과를 표준화하기 위해 카페인을 더 많이 첨가한다. 전문가적 견해로는 카페인은 뇌세포에 온갖 유해한 영향을 주어 외부 자극으로부터 뇌를 탈구시키는 형태의 뇌 생리 상태를 야기한다. 게다가 카페인 과다 섭취가 유발하는 탈수는 파괴적인 수많은 건강 문제, 그 가운데도 천식과 알레르기를 초래한다. 따라서 천식을 치료하려면 인체가 건강에 좋지 않은 카페인의 부작용, 특히 뇌와 신경 시스템에 미치는 부작용에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어떤 유형의 카페인 함유 음료도 마시면 안 된다. 회복된 다음에는 지혜에 따르면 된다. 비만해적 다이어트 음료. 다이어트 음료는 감지할 만큼 칼로리를 함유하지 않더라도 체중 조절을 위해 다이어트 음료 섭취에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청량 음료에 설탕이 함유되어 있으면 적어도 뇌의 당 요구량 일부는 충족된다. 1980년대 초 새로운 상품인 아스파람이 음료 산업에 도입되었다.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단맛이 180배나 강하면서도 칼로리는 전혀 없는 물질이다. FDA가 설탕 대신 아스파탐을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승인하여 이제는 널리 사용된다. 얼마 되지도 않은 기간에 5천여 상품에 사용되고 있다. 아스파탐은 장관 안에서 고자극성 신경 전달 물질인 두 가지 아미노산, 즉 아스파르트산염과 페닐알라닌으로 변환될 뿐만 아니라 목적인 메탈알코올, 포름알데히드로 변환된다. 음식으로 소비되는 아스파탐의 약 10%가 포름알데히드와 메틸알코올이 된다. 의학 관련 출판물에서 포름알데히드와 메틸알코올은 시신경 손상을 야기하며 실명에 이를 정도의 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용된다. 최근에 황반변성과 망막증이 비교적 젊은 층에서도 증가하는 것은 인공감미료의 과도한 사용 때문이다. 인공감미료 아스파탐 사용에 따른 2차적 합병증은 뇌 속의 종양 생성과 2차적인 신경장애다. 아스파탐 사용으로 신경학적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 1200명을 연구했다. 그중 43%는 두통, 31%는 현기증과 어지럼증, 31%는 헷갈림과 건망증, 13%는 나른함과 졸림, 11%는 심한 간질과 경련, 3%는 가벼운 간질 발작과 방심, 10%는 심한 말더듬, 8%는 심한 떨림, 6%는 과잉 행동과 다리 떨기, 6%는 부정형의 안면 통증이 있었다. 이런 환자들이 아스파탐 섭취를 중단한 후에는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참고로 메틸알코올과 포름알데히드가 뇌세포와 시신경에 끼친 손상은 회복되지 않는다. 화학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카페인과 아스파탐이 인체에 들어오면 뇌와 간, 신장, 췌장, 내분비선 등의 세포 생리 기능을 자극한다. 아스파탐은 두 가지 아미노산, 즉 페닐알라닌과 아스파르트산염으로 변환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뇌를 직접적으로 자극한다. 연구에 따르면 아스파르트산염의 수용기는 일부 신경 시스템에 풍부하게 존재하는데 이 신경 시스템의 생성 물질 또한 생식기관과 유방을 자극한다. 임신과 관련된 다른 요인이 없음에도 끊임없는 젖샘의 자극은 여성의 유방암 발병 비율 상승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아스파탐으로 유발되는 프로락틴, 과잉 생산이 여성의 유방암 발생 증가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확신한다. 아직 확실치 밝혀지지 않은 아스파탐의 합병증 가운데 하나가 뇌암 생성의 촉진 인자 구실을 할 가능성이다. 쥐 실험에서 아스파탐은 뇌종양 생성과 관련이 있었다.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인체는 물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며 이때 인체는 오직 물만을 요구한다. 우리 몸에 인공적으로 맛을 향상시킨 액체를 규칙적으로 공급하면 일이 복잡해진다. 카페인 사용은 합법적이지만 카페인은 중독성 물질이다. 스트레스 호르몬과 탈수는 어떤 관계일까? 탈수는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에 일어나는 화학적 사건에서 새로운 대사기능 수행에 필요한 자유로운 물 부족을 가리킨다.
수많은 다른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새로이 자유롭게 단백질과 녹말, 지방을 활발하게 분해하는 물은 인체의 화학적 사건을 바로 이어지는 미래로 지속시킨다. 우리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인체에 물을 흡족하게 공급하지 못하면 고도의 스트레스를 주게 되며 바소프레신과 엔도르핀, 프로락틴, 코르티손 방출 인자의 방출뿐만 아니라 레닌 엔지오텐신 시스템도 관여하게 하는 강한 호르몬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인체에 저장된 원료와 에너지원을 분해하려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당장 부담스러울 일을 지속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호르몬은 인체를 더욱 탈수시킨다. 인체가 주로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물의 태반은 새로운 일에는 거의 사용할 수 없다. 우리가 어제 심지어 몇 시간 전에 마셨던 옛 물은 이미 역사가 되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체는 매우 농축되고 산성화되며 이것이 질병을 촉발한다. 한쪽에서 물을 빼앗아 다른 쪽에 그 물을 주어야 하는 스트레스를 인체에 주지 않으려면 앞으로 사용할 새로운 물이 필요하다. 마치 여행하기 위해 자동차에 적절한 휘발유가 필요하듯 낮을 넘어 밤과 그 다음 낮을 향한 여정을 위해서는 몸에도 혈액순환에 충분한 자유로운 물이 필요하다. 여성은 월경과 출산이라는 전통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생리적 사태 때문에 엔도르핀과 프로닥틴이라는 두 가지 주요한 인자를 생산하는 더 큰 능력이 있다. 엔도르핀은 여성이 공경을 더 분별 있게 견디게 도와주며 프로락틴은 자식들이 활발하게 저제 형태로 물 요구량을 충족시키게 해준다. 우울증과 유방암의 관련성. 우울증이 발생했을 때 우울의 화학작용이 어떻게 프로락틴 분비 증가로 이어져 유방암이 발생하게 되는지 설명한다. 정상 상태에서는 모든 호르몬 분비물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룬다. 인체의 프로락틴 분비는 외부 요인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세밀하게 조절되는 공정이다. 나는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설명했을 뿐이다. 프로락틴과 우울증의 간접적 관련성은 스트레스로 유발되는 아미노산 티로신의 과도한 파괴와 도파민 생산 감소의 연관이다. 도파민은 우리가 침체되는 것을 막아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도파민은 프로락틴 분비를 강하게 억제한다. 뇌의 도파민 수준이 떨어져 침체에 빠지면 프로락틴 분비가 지속되어 암세포 발달의 초기 단계가 나타나는 파국적 상황에 이르게 된다. 현재 5천여 가지 이상의 식품 생산에 사용하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은 인체에서 프로락틴 분비를 促진하는 주요 인자다. 아스파탐은 인체에서 아미노산인 아스파르트산염과 페닐알라닌 및 메틸알코올로 분해된다. 메틸알코올은 매우 강한 신경동물로 눈의 황반변성 같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페닐알라닌은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익한 아미노산이지만 아스파르트산염은 염려스럽다. 아스파르트산염은 뇌의 혈액장벽을 통과하여 생식기관에 관여하는 뇌 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유방은 생식기관의 하나다. 바로 이것이 겉으로는 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스파탐 섭취가 몸에서 프로락틴 생산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이제 탈수의 면역억압적 효과가 어떻게 몸에서 암을 야기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인체에 적절한 수화가 지닌 암 예방 효과와 일부 암을 격퇴시킬 수 있는 방식을 더 잘 이해하기를 바란다. 탈수가 야기한 질병을 치료하는 이상적인 식단. 만성적 탈수는 많은 징후와 신호를 나타내고 결국 퇴행성 질병을 야기한다. 앞부분에서 언급한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종류의 탈수의 생리적 결과는 어떤 것이든 동일하다. 인체에 따라 갈수의 초기 징후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처방약으로 눈가림된 지속적인 탈수에서는 다른 징후와 신호가 하나씩 튀어나오고 결국 그 사람은 다발적 질병으로 고통받게 된다. 결핍장애는 치료할 수 있다. 치료라는 단어의 사용은 그 결과를 지칭하기 위해서이다.
이제 탈수가 초래한 모든 상태를 치료할 방법이 동일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무수한 상태를 위한 단 하나의 치료 지침. 얼마나 대단한가. 한 가지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 문제를 해결하며 인체의 비싸고 불필요한 간섭을 피하게 해준다. 이러한 치료 프로그램의 첫 조치는 매일 물 섭취량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탈수는 또한 인체에 저장된 비축분으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일부 요소의 불균형적 소실도 초래한다. 따라서 당연히 이상적인 치료 지침에는 관련된 대사장애를 적절하게 바로 잡아야 하는 것도 포함된다. 간략히 말해 탈수가 나은 질병 치료에는 물의 결핍이 인체의 일부 조직에 강요하는 2차적 결핍도 바로 잡는 것이 포함된다. 이같이 탈수로 야기된 다발성 결핍 현상이 루푸스와 에이즈뿐만 아니라 암 같은 자기 면역 상태를 포함하는 많은 퇴행성 질병의 근간에 놓여 있다. 얼마나 많은 물을 언제 마셔야 할까? 인체는 소변과 호흡, 땀으로 배출되는 자연적인 수분 소실을 보충하기 위해 하루에 1.9리터 이상의 물과 약간의 소금을 필요로 한다. 그 이하는 신장에 부담을 준다. 신장은 소변을 농축하여 적은 물로 가능한 한 많은 화학적 독성 노폐물을 배설하려고 그만큼 더 애를 써야 한다. 바로 이 공정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주 단축된 인생 말년의 투석을 필요로 하는지를 설명한다. 대체로 평균적인 인체는 하루에 3.8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그중 1.9리터는 물의 형태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물질 대사와 음식이 함유된 수분에서 공급된다. 인체에는 대략 소변 1.9리터, 잘 소화된 사람의 밝은 색깔의 소변을 생산하기 위해 3.8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폐는 하루에 0.95리터 이상의 물을 사용한다. 그 나머지는 땀과 주위의 공기에 쉴 사이 없이 수분을 빼앗기는 피부의 적절한 수에 필요하다. 또 얼마간의 물이 변을 축축하게 유지하는 장운동 촉진에 필요하다. 더운 날씨에는 물이 더 많이 필요하다. 갈증이 날 때에는 언제든 심지어 식사 중에도 물을 섭취해야 한다. 식사 중에 물 섭취는 소화 공정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식사 중 탈수는 그 영향을 준다. 8시간 수면 동안 소실된 수분을 보충하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적어도 2잔의 물을 마셔야 한다. 바로 이때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물 섭취 시간이다. 식사 30분 전에 한두 잔을 마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물의 조절 공정을 준비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 비만이나 우울,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반드시 물 2잔을 마셔야 한다. 30분 동안 물이 인제 시스템으로 흡수된 다음 위장으로 분비되어 고형 음식물을 받아들이는 위장을 준비시킨다.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소화관의 많은 문제, 즉 더부룩함과 흉통, 대장염, 변비, 계시염, 크론병, 열공 탈장, 소화관의 암, 체중 증가를 피할 수 있다. 식사를 하고 2시간에서 2시간 30분이 지난 후 섭취한 음식량에 따라 물 240에서 360cc를 마셔라. 이것이 포만 호르몬에 자극해서 소화관의 소화 공정을 마무리 짓는다. 또 이 물은 이미 섭취한 음식 소화 완료 단계에서 물을 더 갈망할 때 공복으로 느끼게 되는 감각을 경험하지 않게 막아준다. 인체의 갈수를 피하려면 하루 동안 규칙적인 간격으로 물을 섭취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신체적 활동, 예를 들어 산책 또는 땀을 흘리게 하는 격렬한 운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한다. 에너지원으로 물이 좋은 것은 과도한 양은 인체 밖으로 배설된다는 점이다. 물은 세포의 에너지 비축고 충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조하고 난 뒤 세포의 독성 노폐물을 가지고 인체를 떠난다. 물은 저장되는 것이 아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 탈수가 일어날 때 세포에 저장된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때 세포들은 습관적으로 물 대신 섭취한 음식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의존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체는 지방은 저장하고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축분을 사용한다. 저장된 지방보다 이러한 요소를 곧바로 분해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이것이 미국인의 37%가 왜 엄청난 과체중이 되었는지 설명하는 이유다. 그들의 몸은 탈수의 항구적 위기관리 상태다. 물은 모든 미네랄과 단백질, 탄수화물, 다른 수용성 성분을 용이하여 혈액으로 온몸에 운반하여 나누어준다. 혈액을 몇몇 어종,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 단백질과 효소 모두 목적지를 향해 헤엄치는 을 지닌 바닷물로 생각하자. 혈청은 해수와 거의 동일한 미네랄 농도와 미네랄 비율을 지니고 있다. 인체는 항상 물을 필요로 한다. 숨을 내쉴 때 인체는 폐를 통하여 수분을 이루며 피부 발안으로 소변 생산으로 매일 보는 배변으로 수분을 잃는다. 인체의 물 필요량을 판단하는 좋은 척도는 소변의 색깔이다. 잘 소화된 사람은 거의 색깔 없는 소변을 생산한다. 비교적 탈수된 사람은 노란색 소변을 생산하고 확실히 탈수된 사람은 오렌지색 소변을 생산한다. 잘 소화된 사람은 변비에 걸리지 않는다. 변비증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탈수 상태임이 틀림없다. 미네랄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 어떤 미네랄, 아연, 마그네슘, 망간, 셀레늄, 철, 구리, 크롬, 몰리브덴은 장의 점막으로 흡수되려면 먼저 위의 산성 환경을 통과해야 한다. 이 원소들은 인체에서 중요한 순서로 나열되었다. 인체가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미네랄 원소는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다. 현재 하루 한 알 먹는 모든 비타민 보충제는 나트륨, 칼슘, 칼륨의 필수 미네랄이 하루 필요량을 공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필수 미네랄은 다양한 음식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런데도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를 권장하는 이유는 일상의 식단이 고급 품질이 아니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지 않을 경우에 대한 일종의 보험이다. 독성 있는 광물질, 미네랄 원소는 순, 납, 알루미늄, 비소, 카드뮴, 많은 양의 철이다. 이러한 원소들은 피해야 한다. 이런 원소들은 위가 정상보다 산성이 낮을 때 인체에 더 잘 흡수된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일부는 위에서 산을 점점 더 적게 제조하며 심지어 전혀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 그 상태를 무위산증이라고 한다. 무위산증은 사람은 필수 미네랄에 결핍될 수 있으며 고기와 고형 단백질 소화가 어렵다. 서양의 문화권에서는 음식물과 함께 피클을 먹는 것이 이 문제의 예방책이다. 식사와 함께 먹는 샐러드에 식초를 넣는 것도 동일한 효과가 있다. 식사에 고기가 많이 포함되었다면 정상적인 위는 산을 많이 분비하여 고기를 소화될 수 있는 더 작은 입자로 분해하고 이 입자들은 장으로 내려가 흡수되기 위해 더 작아져 아미노산 성분 크기로 된다. 음식물 소화가 어려운 사람은 음식물과 함께 레몬이나 피클을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인체에 미네랄이 있는 이유. 물 다음으로 미네랄이 세포 생료 활성에 중추다. 혈액에는 미네랄이 나타나는 정도가 덜하지만 칼륨과 칼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크롬, 구리, 망간, 붕소, 바나디움, 실리콘 등이 인체 세부 내부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미네랄은 혈액보다 세포에 더 많이 존재한다. 고혈압은 인체 세포 내부의 미네랄 결핍을 가리킨다. 적절한 소금 섭취와 함께 이 같은 결핍을 바로잡으면 혈압이 정상으로 된다. 가능적으로 이 중요한 세포 안의 미네랄은 칼륨과 칼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이다. 필수 미네랄의 기능적 중요성. 칼륨은 세포 내부의 수분을 조절하는 중요 인자다. 칼륨이 세포로 들어갈 때 삼투압에 의해 물을 붙잡아 끌고 들어간다. 잘 소화된 세포의 싱싱한 상태는 세포 안에 칼륨이 적절하게 있는가에 달려있다. 칼륨은 세포 내부 물의 양과 세포 외부 환경의 삼투력 사이의 삼투압적 평형을 이루게 한다. 세포 외부의 액체 환경이 발휘하는 삼투력은 나트륨이 맞는다. 일상의 식단에 더 많은 물과 칼륨 함유량이 많은 식품을 늘리지 않으면 만성적 탈수가 야기될 수 있다. 인체에서 칼륨 소실 패턴이 지속되면
신장은 나트륨을 과다하게 보유하게 되고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증가, 심장병, 부정맥의 첫 단계가 뒤이어 진행된다.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건포도, 말린 자두, 말린 살구, 대추, 야자 열매 같은 말린 과일이다. 감자, 아보카도, 잠두, 라미콩, 녹두 또한 칼륨이 많이 들어있다. 바나나와 토마토, 콜리플라워, 통밀빵, 완두콩, 오렌지, 우유, 요구르트, 달걀, 치즈도 칼륨이 상당히 풍부하다. 고혈압과 심장병이 염려된다면 나트륨 섭취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세포 내부 미네랄을 함유한 식단을 만들어야 한다. 성인은 음식으로 칼륨을 4g까지 섭취해야 한다. 오렌지 주스에 칼륨이 많다고 해서 너무 많이 마시지 마라. 식단에 당근 주스와 토마토 주스, 야채 주스를 추가하는 편이 낫다. 이것들도 칼륨 함유량이 많다. 칼슘과 나그네슘은 전기를 발생하는 미네랄이다. 인체에서 가장 풍부한 미네랄은 칼슘이다. 칼슘은 에너지를 포획하여 이 에너지가 방출되고 칼슘 원자들이 재생되거나 수분으로 배출되어야 할 때까지 뼈 구조물 안에 붙들고 있다. 칼슘 에너지원에서 에너지 방출은 일종의 마지막 탈출구 같은 공정이다. 이때 뼈들이 연화되고 밀도를 상실하여 압력을 받으면 통증을 느낀다. 인체가 지속적으로 탈수되어 수력 전기를 충분히 제조할 수 없을 때 뼛속 칼슘에 저장된 에너지가 소진되고 골다공증이 시작된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우유와 치즈, 요구르트 같은 우유 부산물, 참깨와 호박씨 같은 씨앗, 콩, 무화과, 콩과 식물, 물냉이, 견과 올리브, 브로콜리, 달걀, 감자 모든 녹색 채소다. 마그네슘은 뇌, 심장, 신장, 간, 췌장, 생식기관, 그 밖의 여러 기관의 모든 에너지 의존적인 공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요소다. 창조되는 순간부터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부단히 박동해야 하는 심장 근육에 수축하는 힘과 규칙적인 수축 비율은 마그네슘의 핵심적인 기능에 달려있다. 마그네슘은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의 대사와 관련하여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한다. 마그네슘은 혈당 조절에도 유익하다. 인체 내 마그네슘 결핍은 그다지 널리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탄산수와 청량 음료는 인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인은 인체에서 마그네슘을 제거한다. 체내로 들어오는 인과 동일한 비율로 마그네슘을 제거한다. 즉 섭취하는 인만큼 마그네슘이 고갈된다. 청량 음료는 카페인 함유량 자체의 부정적인 작용 외에도 인체에서 마그네슘을 고갈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는 매우 위태로우며 생리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액체 섭취와 관련되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많은 건강 문제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과학적으로 이제는 분명해졌다. 노화는 인체의 다발성 결핍의 직접적인 결과다. 노화는 탈수에서 시작되며 필수적인 미네랄 결핍이 뒤따른다. 누구나 자기 안녕과 효율적인 생리적 기능에 마그네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는 면역 시스템의 기능 정상화와 심장병, 암 같은 심각한 질병 회복이 포함된다. 우리에게 탈수로 유발되는 미네랄 결핍이 없다면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도 된다. 병에서 회복하려면 몸에서 탈수를 바로잡고 소실된 미네랄을 복원해야 한다. 미네랄 복원에는 모든 미네랄이 포함되어야 한다. 균형 잡힌 식단에는 모든 미네랄이 잘 포함되도록 자연히 구비해 놓았다. 음식은 언제나 미네랄의 좋은 원천이다. 정제하지 않은 소금은 음식이며 8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소금은 바다에서 생산한 것이든 땅속이나 광산에서 캐낸 것이든 소중한 조합을 이루는 동료 미네랄이 제거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와 구성이어야 한다. 식품 중에서 녹색 엽록소와 씨앗들에는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하다. 어떤 식물보다 최고급 수준의 마그네슘이 켈프에 있다. 켈프는 요오드 또한 풍부하다.
아연은 DNA 조립 라인에서 정확한 유전자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다. 아연은 아미노산 시스테인의 도움으로 새로운 효소들과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해 연결되고 저착되는 일부 원소에 들러붙는다. 아연은 인체의 모든 세포에서 200가지 이상의 상이한 효소들과 필수 단백질 제조에 관여한다. 특히 암 같은 질병의 진행을 멈추게 하려면 식단에서 아연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세포막 위에 인슐린 수용기 단백질을 제조하기 위해 아연이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연은 당뇨 추세를 바로잡는 데도 필수적인 미네랄이다. 옥수수는 아연이 아주 풍부한 식품이다. 참깨와 호박씨 같은 대다수 씨앗 역시 좋은 아연의 원천이며 쇠고기, 치즈, 통밀, 게살, 피칸, 피넛, 리마콩, 완두콩 또한 좋은 원천이다. 아몬드, 호두, 달걀, 대두는 인체가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수준의 아연 섭취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 셀레늄도 마찬가지로 세포의 안녕에 중요하다. 셀레늄과 아연 부족은 인체의 기능, 특히 면역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을 황폐하게 할 수 있다. 다행히 이 원소들은 체내에 저장되어 있어 이런 원소가 풍부한 음식을 갈망할 때까지 인체가 저장고에서 이양할 수 있다. 셀레늄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메가, 견과류, 통밀빵, 현미, 보리, 맥주, 새우, 귀리, 물고기, 버섯, 마늘, 오렌지 주스, 그리고 양은 적지만 콩류와 요리된 닭고기가 있다. 소금, 불후의 명약. 소금은 모든 살아있는 생물, 특히 인간, 그 중에서도 천식과 알레르기와 자가면역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소금은 치료자들이 오랜 세월 사용한 약이다. 어떤 문명에서는 소금이 금의 가치를 지니며 사실상 같은 무게의 금과 교환된다. 사막지대 국가에서는 소금 섭취를 생존을 위한 보험으로 알고 있다. 이런 사람에게 소금 광산은 금 광산과 동의어다. 소금은 일종의 경전 같은 보증을 받고 있다. 소금은 오랫동안 무지한 의료 전문가들과 미디어 앵무새들에게 혹평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 보충식품으로서 소금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또 널리 인식되고 있다. 나도 이런 변화를 가져온 초기 대변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물과 소금, 칼륨이 함께 인체의 수분 함유량을 조절한다. 물은 모든 세포 속으로 들어가 세포 내부의 수분 함유량을 조절한다. 물은 그 속에서 세포 대사의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추출해내야 한다. 일단 물이 세포로 들어가면 세포에 있는 칼륨이 그 물에 달라붙어 물을 그곳에 머물게 한다. 심지어 식물 왕국에서도 과일 내부에 물을 보유함으로써 과일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도 칼륨이다. 일상 음식에는 과일과 채소에 풍부한 칼륨이 포함되어 있지만 천연 상태의 소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일상 음식에 소금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인체에는 두 가지 물바다가 있다. 하나는 세포에 보유하는 물이며 다른 하나는 세포 밖에 보유하는 물이다. 건강한 이 두 바다의 수분 용량이 어떻게 세심한 균형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수분 용량이 균형을 이루려면 물과 소금, 칼륨이 풍부하고 몸에 필요한 비타민이 함유된 과일과 채소를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소금은 정제하지 않은 천일염이 더 좋은데 몸에 필요한 다른 미네랄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포로 자유롭게 들어갈 여분의 물이 없을 때에는 물이 세포 밖에 소금기 있는 바다에서 여과되어 수분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세포 속으로 주입된다. 몸은 비상시 핵심 세포에 여과하여 주입할 여분의 물을 보유하기 위해 세포 밖의 물바다 범위가 확장되게끔 설계되어 있다. 이를 위해 뇌는 신장에게 염분의 물의 보유분 증가를 명령한다. 이 같은 뇌의 명령에 따라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부종이 생긴다. 인체의 수분 부족이 중대한 수준에 이르고 점점 더 많은 세포가 주입 방식으로 물을 공급받으면 주입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스프에 물을 주입하는데 필요한 압력이 현저하게 증가하면서 고혈압이라는 병명이 붙는다.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하나? 대략 하루에 물을 8에서 10잔을 마시면 약 3g의 소금을 먹어야 하므로 물 1.14리터당 4분의 1티스푼의 소금을 먹으면 된다. 소금은 종일 조금씩 나누어 먹어야 한다. 운동하고 땀을 흘리는 경우에는 소금을 좀 더 섭취해야 한다. 소금의 참된 가치는 그것에 함유된 미네랄에 있다. 나트륨은 좋은 소금에 함유된 80가지가 넘는 미네랄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탁염은 유일한 미네랄들이 제거된 채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된다. 지금은 정제하지 않은 천일염이 이제는 일부 슈퍼마켓과 건강식품 가게에 판매되고 있다. 이제 본문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책은 소금과 물에 대해 정말 자세하게 유익한 정보가 많았습니다. 소금이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꼭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행복하세요.